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제2순환 담당하게 된 김성현 박사입니다. 자, 뭐 벌써 우리가 올 겨울부터 겨울엔 뭐를 했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국제정치 기본 강의 처음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본 강의를 했었고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 갖고 예비순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국제정치 기본 이론과 또 기본 이론하고 관련된 논문 몇 편, 그리고 또 서양 외교사를 공부를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여름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순환 공부를 했어요. 일순환 때는 우리가 뭐를 공부를 했냐면 외교정책론.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시험 구성이 국제정치 이론 정도 하나, 그리고 외교정책론 관련된 문제 하나, 외교세 하나. 거의 그렇게 나오는 이제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국제정치 이론, 맨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외교정책론 무슨 뭐 앨리슨의 무슨 뭐 관료정치 모델, 무슨 합리적 선택 모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하나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외교사가 하나 나오는, 그게 이제 대부분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때는 국제정치 이론 쪽으로 중심으로 했었고, 일순환 때는 외교정책론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론 공부하고 또 논문 학습을 했고, 또 일순환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교사는 동양 외교사하고 냉전사까지 그때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겨울에 초입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서 지금 이제 제2순환 공부를 하는데, 이순환 때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제목 보시면 21세기 국제정치라고 되어 있죠.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주로 어떤 쟁점과 이슈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약 35개 편 정도의 논문을 갖다 중심으로, 뭐 물론 여러분 35개 논문을 다 어떻게 읽어, 여러분들 읽기 좋게 제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하다 싶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35개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학습을 할 거고, 자, 작년에 또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뭐가 달라졌느냐, 이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 몇 개를 털어내고 대신에 외교사 통합본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양 외교사, 서양 외교사, 냉전사를 갖다가 다 예비순환, 일순환 때만 하고, 이순환 때, 삼순환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외교사가 붕 떠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외교사를 제일 핵심만 뽑아가지고 동양 외교사, 서양 외교사 통합본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갖고 계시는 21세기 국제정치, 여기에서 옛날에는 이 교재를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좀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대신에 외교사를 갖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올해 수업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일정표, 강의 계획표 받으셨을 텐데, 자, 요즘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하면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질문들을 갖다 제가 국제정치뿐만이 아니라 행정고시도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학교 수업도 학생들이 질문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대학원 무슨 학부 다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질문들을 안 해요. 질문들을.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 또는 추천받고 싶은 글이 있다 그러면은 곧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요, 자, 이게 제 메일 번호예요. 내 메일 주소고, 이 주소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상당히 참 좋은 질문이다 싶은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제 공개적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논문이 주권 개념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사회입니다. 자,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국가적인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세계는 바야흐로, 항상 그래. 항상 보면 논리구조가 세계는 바야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국경을 갖다 가로지르는 어떤 사회관계, 경제관계 이런 것들이 막 폭주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과거에 뭐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가의 역할이 점점 후퇴하고 있고 국민, 영토, 주권 세 개 개념이 매우 흐려지고 있다. 이게 바로 21세기 국제정치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영토. 아까 얘기한 정보통신과 그다음 또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과거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흐려지고 있어. 바로 어때? 그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 초월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영토 개념이 상당히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영토 개념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작용들, 어떤 이제 무슨 뭐 사람들 간의 이주라든가, 그다음 또 국제 기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영토 개념이 과거와 같이 뚜렷하지 않고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한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네이션은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이션은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민족으로 번역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민족이란 뜻도 있지만 국민이란 뜻도 있고 국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번역할 때 민족국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국민국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민족하고 국민은 늘 일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다민족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근대 국민국가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한 영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다 가지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다 가지고 통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현상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까?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 하나가 과거에 전직 무슨 뭐 대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러 싸울래.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에 총 들고 가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탈레반이라든가 이런 테러 조직들, 그 테러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가 탈레반한테 충성을 바치러 간단 말이지. 이제는 어때? 과거에는 충성의 대상이 자국의 이제 모국이라든가 국가였다 그러면 이제는 충성의 대상이 점점 어때? 초국가화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국민이라고 하는 단일한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도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갖다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아까 얘기한 국민, 영토, 주권인데 영토와 주권, 국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주권, sovereignty. 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권은 글자 그대로 right야, right.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그렇죠? 근대 국가에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국가가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 주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쉬운 의미가 있는데 봐봐. 일단 국내 정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국내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그 근거가 뭐야? 바로 법이죠. 그렇죠? 법이 여러분이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개인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여기서 이성이 뭔데? rationality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영어로는 rationality라고 얘기하고 불어로는 해종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이성은 여러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는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성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능력? 자, 첫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자, 이성은 첫 번째 윤리적 판단 능력이에요. 뭐가 나한테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자, 인간이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선과 악을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 윤리적 이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윤리적 판단 능력이 이성의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이익의 계산입니다. 자,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고 무엇이 나한테 불이익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이 책 읽다 보면 가끔가다 도구주의, 도구적 합리성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이게 도구적 이성이야. 도구적 이성. 그렇죠? 자, 원래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하고 중세 시대 때 지배했던 그 유명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걸 중심으로 사회이론을 전개를 했던 거야. 윤리적 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윤리적으로 완성시키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 정치부터는 국제 정치건 국내 정치건 간에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정치 이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국제 정치 공부하다 보면은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 거기서 합리적 행위자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익을 판단할 줄 아는 주체. 그러니까 뭐야? 외교 정책의 핵심이 뭐야? 국익의 극대화지. 그렇죠? 자기 이익이 뭔지를 갖다 알고 명확하게 알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국제 정치에서 국가라고 하는 행위자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바로 이거야, 이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개개인들한테 적용이 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지. 즉 무슨 소리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 제가 분명히 폭력을 행사했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 자, 걔를 갖다 딱 잡아놓고서 너 쟤 개똥이 왜 때렸어?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히익 하고 웃어버려. 완전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기 나는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갖고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근대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말이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중앙 집권적인 왕권들이 수립이 되고 여러 왕조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수립한 다음에 영토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들을 갖다 끊임없이 벌이잖아요. 그렇죠? 근세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무슨 뭐 왕위 계승 전쟁이라든지 무슨 뭐 영토를 둘러싼 전쟁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었었고 그 종교 전쟁을 마감하는 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지. 자,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이제부터 각각의 왕조들이 왕가들이 자, 뭐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운영하는 거야? 하나님의 윤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 개별 왕조들이 도구적 이성을 추구한단 말이야. 국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면서 어때? 자신들이 판단하는 이익이 윤리를 압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교회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자, 윤리에 대한 구속도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게 되면서 오로지 국제 정치의 핵심 원리는 철저하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왕조들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이익의 극대화, 너도 이익의 극대화. 결국 어때? 총 들고 싸워야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상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주권 얘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을 남의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죠.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내가 유식한 척 하려고 불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 봐도 해종됐다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레종됐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국가의 이성. 아시겠어요? 국가의 이성. 무슨 소리? 국가를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국가는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국가를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국가가 윤리를 판단할 능력도 있고 뭐가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를 부여하는 거야?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어떤 권리?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이 적용되고 권리가 부여되려면 뭐라고 얘기했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한해서 법이 적용될 수 있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성을 가지고서 이 윤리와 이익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국가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이 권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뭐야?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음으로써 국가는 뭐를 할 수 있죠? 국내적으로 정치를 관할할 수가 있고 국제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국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뭐 헤이그 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조선이 주권 국가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어때?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법률적인 행위라는 게 뭐야?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외교적인 관계를 수립한다거나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이 주권의 개념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이제 학습할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 주권이 흐려지고 있다. 주권 개념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이 글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론도 나옵니다. 아니다. 여전히 주권 국가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계화라든가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권을 흐리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니다. 주권이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고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세계화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정보통신 기술의 채택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결국은 국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냐. 국가는 어때? 자기의 그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 계산에 의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어때? 필요에 따라서는 주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게 국가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논의가 여기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의들을 쭉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제일 이론적인 분야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얘기한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쭉쭉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7페이지 주권 개념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사회. 자, 서론. 제일 먼저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나오죠. 자, 베스트팔렌 조약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권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회의가 베스트팔렌 회의예요. 자, 여러분 종교 전쟁을 30년 동안 유럽의 왕조들이 벌였어. 자, 그래갖고 30년 동안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베스트팔렌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논문 발표하러 베를린에 초대받아갖고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내가 민박을 했던 게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했거든. 진짜 재미없는 동네야. 사회주의의 유산이 남아가지고 말이야. 건물들이 전부 똑같은 형태로 그려진 그런 동네. 자, 이 베스트팔렌 베를린 계속 멀지도 않은 그런 동네예요. 자, 이 베스트팔렌에 그래갖고 왕조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자,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각각의 왕조가 갖는다. 이거 무슨 소리야?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종교를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국내 정치잖아. 국내적인 선택이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라든가 외부 세력이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바람직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민족 자결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회의에서 종교를 선택할 권리는 해당 정부의, 그러니까 해당 왕조의 선택에 맡긴다라고 하는 원리가 만들어졌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토를 갖다가 구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전에는 유럽의 왕조들의 영토가 마구마구 섞여 있었어요. 사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도 그게 완전히 종식이 안 됐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갖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라고 하는 왕가가 있었잖아. 이 왕가의 영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갖고 동유럽에도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스페인 지역에도 갖고 있는 땅이 있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합스부르크의 그 영지도 독일 지역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갖고 영지가 있었다고. 영토가 한마디로 어때? 구획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 때는 영토를 구획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관할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하면서 자,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영토 개념과 주권 개념을 정립한 최초의 근대 국제 회의를 우리가 베스트팔렌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주권 개념의 탄생을 갖다 얘기할 땐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읽어볼게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자, 민족국가, 자, 네이션 스테이트를 민족국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국민국가란 말이 더 맞습니다. 사실은. 자, 네이션 스테이트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그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부터 결국 국민국가 그리고 주권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국제정치가 전개되었다. 중세 봉건제의 몰락과 함께 근대 국가가 태동하고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확장되면서 주권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배타적 영역, 말이 어렵죠? 배타적 영역, 바로 뭐 독립적인 영역, 불간섭의 영역, 그렇죠? 쉽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은 그런 영역들을 구축을 하게 됐던 게 바로 주권의 개념이었어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그렇죠? 근대 국민국가는 상비군의 확립과 산업화를 통해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으며 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할까?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 추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으며 국가 주권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갔습니다. 국가들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개별 국가의 강력한 구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술 문명의 발달. 자,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주권 개념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거들이 뭐야? 바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지. 기술 문명의 발달, 국제관계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세계 정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주권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시각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를 지배해왔던 영토를 중심으로 분석된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현상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세계화죠. 세계화가 주권 개념을 약화시키는, 영토 개념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다.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의 상호 의존이 증가된 것은 한 세기 이상 축적된 국가 간의 관계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어때?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경을 갖다 가로지른 그런 교역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었죠. 자,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추세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화가 그 영토와 주권 개념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 또 세계화를 갖다 뒷받침하는 수단이죠.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 역시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급속히 국제관계의 틀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접촉의 심화로 인해서
영토 국가의 배타성과, 자,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그런 특징. 그런 배타성과 정부의 역할은 점차로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제도론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가 현재의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위에다 조그맣게 필기. 자, 여러분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국가에게 단일한 표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뭐다? 예, 모든 국가가 따라가야 할 단일한 표준, 규칙,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그러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을 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지. 그렇죠? 글로벌한 표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화가 현재의 그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국가 정체성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그렇죠? 옛날에는 어때? 각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무슨 뭐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존재했다면 이제는 어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다 그거를 따라가도록 강요를 하니까 이 다양성들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국가 정체성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전 인류의 공통 이해를 쫓는 세계 시민들. 왜? 이것도 봐봐. 전 인류의 공통 이해를 쫓는 세계 시민. 왜 그럴까? 글로벌 스탠더드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가 뭐야?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자, 뭐 환경 표준, 그쵸? 무슨 뭐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글로벌 표준, 이건 어때? 특정한 나라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한 신자유주의 경제 규범, 이건 어때? 모든 국가들한테 무슨 그 무역과 금융에 바람직한 그런 스탠더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야? 자, 전 인류의 공통 이해를 쫓는 세계 시민들이란 말은 바로 그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형성됨에 따라 그럼 어떻게 될까? 국가 주권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주권 개념이 흐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논리죠. 자, 밑에 보세요. 자, 이제 반론입니다. 반면에 세계화의 추세를 비판하는 자들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세계가 더욱 동질화되어 감에 따라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들과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로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결국 이게 그거야.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결국 뭐 부익부, 빈익비 현상 같은 것들. 글로벌 표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글로벌 표준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고 비판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즉 탈냉전 이후 동구권의 붕괴와 이 동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된 이후에 선진국 간의 세계화는 급속히 진전됐지만 선진국들끼리는 꿀을 빠는 거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후진국가 저발전 국가들은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가 더욱 통합될수록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편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가 주권 개념이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논리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자, 무슨 소리야? 자, 이거 바로 이거지. 결국 글로벌 표준을 누가 만들어? 힘 있는 국가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표준을 만드는 거죠. 주권 국가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게. 따라서 자, 지금 나오는 게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별표 만땅 치세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집중화 경향.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뭐야? 글로벌 표준으로 모든 개체들을 통합하는 거지. 그게 집중화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집중화는 뭐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에 입각해서 뭐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개별자들을 통합하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집중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통합에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파편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계속 흩어져 있는 것들을 표준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한쪽에서는 보편성을 계속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되게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종교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 갈등, 경제적 갈등, 이런 것들은 뭡니까? 대체로 글로벌 표준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21세기에 공존하고 있는 되게 모순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통합화가, 한쪽에서는 파편화가 계속 일어나는. 이걸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란 말로 부르지.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 두 말을 갖다 합성한 거죠. 저걸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저 뒤쪽 가갖고, 예, 유명한 얘기 나올 거예요. 스테판 크라스너, 논문에 나올 거니까 지금 필기 안 해도 좋아. 자, 스테판 크라스너가 프레그머그레이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프레그멘테이션은 뭐야? 파편화. 그다음 인티그레이션, 뭐야? 통합화.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정치, 21세기 국제정치의 특징은 프레그머그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럼 주권 국가의 역할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반론을 우리가 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에는 집중화의 경향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통합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세계화에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집중화, 즉 표준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자본의 국제화, 시장의 확산,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의 비중 증가, 초국가적인 사회운동, 상호의존적인 이슈들의 증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반대로 탈집중화, 즉 파편화의 경향으로 하부 집단화는 무슨 소리야? 자, 국가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자, 이 민족주의가 여기 왜 나왔을까? 자, 우리는 글로벌한 어떤 통합에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종교와 우리 민족의 어떤 영토와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반발이 생긴단 말이야.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근본주의, 이것도 바로 뭐, 예, 보편적인 종교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를 더욱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종교적 근본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가치가 더욱더 강화되는, 되게 모순적이죠. 한쪽에선 통합화 현상, 한쪽에선 이렇게 파편화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뭐냐? 이러한 속에서 국가는 집중화 경향뿐만 아니라 탈집중화 경향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한 나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태 문제,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중심적인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을 해서 마치 국가가 그래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지. 특기할 만한 것은 국제 레짐과 NGO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여기 여러분 밑에다가 국제 레짐은 주로 뭐를 갖고 올까? 통합화를 가속화시키죠. 글로벌 표준을 통해서 통합화를 가속화시킵니다. NGO들은 파편화를 갖다 이끄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물론 NGO도 종류에 따라 갖고 글로벌한 차원의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인 환경을 주장하는 NGO들은 어때? 통합화 경향에 기여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특수한 가치, 어떤 이제 각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NGO들 같은 경우는 파편화 경향에 기여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8페이지로 가셔서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힘의 세계적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정치 권력의 재분배로 점차 변형될 것이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사회적, 생태적 세계화 등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점, 두 번째 점 보시면, 자, 그러면 국가는 진짜로 끝났느냐? 자, 여기선 반론이에요. 자, 국가들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들은 다자적 협력의 주요 행위자이다. 여기 다자적 협력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게 다자적 협력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표준 누가 만들어? 다자적인 질서,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라든가 OECD 같은 데서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중요한 행위자들은 누구야? 시민단체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여전히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게 누구야? 국가라는 거야. 지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전히 국가들은 다자적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의 성격이나 정책이 변화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요거야. 무슨 소리? 자,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라든가 금융을 둘러싸고 국가가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어때?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갖다 글로벌 표준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제경제에 대처하기에 또는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의 성격이나 정책이 변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영토 국가로서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 의미의 국가 주권이 아직도 국제정치 분석에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 주권의 상대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무한정 침식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후퇴하고 있다, 주권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론이죠. 아직도 주권 개념은 국가들에게 부여한 세속적 권위의 절대적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핵심 담론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재작년인가 출제됐던 문제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코로나19, 코비드19 이후에 국제정치의 그 뭐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게 입법고시에 나왔는지 아니면 국립외교원 문제에 나왔는지 헷갈리는데, 그걸 둘러싸고 여러분 2년 정도를 갖다 우리나라 국제정치 학자들이 꽤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어.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국가들의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협력이 후퇴를 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넘어간다. 더 쉽게 얘기할게. 코비드는 어떻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게 인류가 경험해보지 않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됐던 질병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국제 어떤 공중보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국제 무슨 뭐 WTO라든가 무슨 뭐 기타 여러 이제 WHO라든가 기타 여러 이제 그 국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협력을 했단 말이야. 코비드는 뭐를 보여줬어? 국제 협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단 말이지. 자, 여러분은 기억을 돌려보세요. 코비드 때 우리가 과연 국제 협력을 통해서 코비드 문제에 대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별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했습니까? 개별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했죠. 그렇죠? 자, 국가의 권력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코비드가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야? 그 협력도 어느 임계점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국가 권력으로 회귀하고 있다. 결국 뭐? 국가 주권이 약화됐다 또는 국가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우리 국제정치학자들한테 깨닫게 만들어줬던 계기가 바로 코비드였어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부터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쟁이 나올 거예요. 자, 근대 국가와 국가 주권의 전통적 개념은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16세기, 17세기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뭐야 이게?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그렇죠? 예, 또한 근대 국가는
우리가 근대 국가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토, 국민, 주권 3대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대 국가는 자생적 또는 내재적인 과정과, 말이 어렵죠? 그냥 자생적, 내재적 묶어버려갖고 국내적으로 바꾸세요. 예, 근대 국가는 국내 정치적인, 그 국내적인 어떤 역동성과 또 외부적인 상호작용,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 그렇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인 영향 속에서 뭐가 근대 국가가 정립됐다는 겁니다. 근대 국가는 이렇게 국내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 그 역동성과 외부적인 상호작용, 자, 국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변화들. 자, 국내적인 변화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배타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지배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형성되는 것,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때? 자,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 중세 봉건적인 국가는, 근대 국가 이전에 봉건 국가는 특징이 뭐였어? 지방의 어떤 영주라든가 어떤 토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병력과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서 중앙 권력에 대해 저항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자, 근대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지방의 권력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의 수단들을 뺏어서 중앙이 독점을 하면서 국가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막스 베버가 국가를 뭐라고 정의했어? 요건 여러분 위에다 어딘가 메모를 해두세요. 워낙에 유명한 말이니까 일단 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기 바랍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주어진 한 영토에서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괄호 열고 정당하게 괄호 닫고, 자, 합법적으로 또는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집단. 독점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집단.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한 영토에서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괄호 열고 정당하게 독점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집단. 말이 그 뒷부분이 애매하지. 성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말은 뭐야? 통치를 받는 사람들한테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집단이 바로 국가라는 거야. 아시겠죠? 포인트는 뭐야? 주어진 영토에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네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그걸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국가라고 막스 베버가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죠? 이게 바로 근대 국가를 갖다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자,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줄 다시 읽어보면, 자, 국내 정치적인 변화, 근대 국가의 발전을 가지고 온 국내적인 변동은 뭐야? 지금 얘기한 일정한 영토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지배가 확립되는 것, 이게 이제 근대 국가가 탄생되는 국내 정치적 변화였고, 후자라고 하는 건 국제적인 과정이죠. 후자는 다른 지역의 엘리트, 그러니까 다른 국가라든가 다른 왕조의 엘리트나 지배자들과의 동등한 지위로, 밑줄 쫙, 동등한 지위로 상호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밑줄 치세요. 무슨 소리? 동등한 지위로 상호 배타적 권한, 여기까지 밑줄 치기 바로 뭐? 권리야, 이게. 그쵸? 권리상의 평등입니다. 권리상의 평등. 자, 일단 주권 국가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때? A 주권 국가, B 주권 국가라고 주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다는 건 어때?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내정으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대외적으로 어때? 법률 행위, 그러니까 조약이라든가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나도 인정받고 너도 인정받는, 바로 그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주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볼게요. 두 번째 점. 먼저 국가 형성의 자생적 과정. 자, 국내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졌던 과정은 폭력 또는 강압 수단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배해가는 과정으로, 이는 곧 국가의 영토적 경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박탈하면서 형성되는 영역이 물리적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게 이제 영토적 경계의 확정이라는 거고요. 외부와의 투쟁 과정 속에서 즉 뭐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왕조와의 그 전투를 갖다 벌이는 과정에서 내부의 권력 집중과 질서 체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외적 협약은 특정 국가들의 형식과 그다음 지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소리? 자, 국내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였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어때? 중앙에 있는 군주를 중심으로 군주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저기 지방에 있는 삐리삐리한 애들 저 외적에 맞서 싸우려면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애들을 통합했다는 거지.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국제정치적인 어떤 여기 나오는 거 국가들 사이의 외적 협약이라고 하는 게 국가들 사이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다음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뭘로 국내적인 정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점 가져서 근대 국가가 안정적인 정치 조직으로 확립되는 계기는 국가들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존중하게 된 때였는데 그때가 언제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따른 근대 주권의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했다. 우리가 이제 주권을 인정받기로 했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주권 국가처럼 행동을 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역사가 그렇게 쉽게 조약 하나로 변해? 거의 한 세기 동안 베스트팔렌 조약의 원칙이 정착되는데 한 세기가 넘게 걸려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에 걸쳐 갖고 주권 국가가 점점 되게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갔다는 겁니다. 근대 국가는 이후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모해 왔고 주권 개념도 역시 이에 따라 변모해 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밑줄 치세요. 어디다? 주권 개념도 역사에 따라 변모해 왔다. 밑줄 쫙. 자, 이제부터 이걸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나오겠죠. 미리 얘기를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특징이 뭐다? 주권 개념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국가는 언제나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 게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특징이야. 그쵸? 주권이라고 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권리를 갖다 보유한 국가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게 바로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이게 누구? 현실주의자들의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주권 개념은 역사적 과정에 따라서 변화한다. 주로 누가 강조하는 거? 구성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걸 둘러싼 이론적인 설명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밑에 가셔서 자, 그렇다면 근대 국가의 핵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주권 개념을 갖다가 처음 탄생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보덴과 홉스야. 이 사람 얘기들을 간단하게 본다면 이걸 다 자세하게 볼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줄로 점프하세요. 자, 세 번째 줄. 자, 선구자, 이 주권 개념을 이끌었던 선구자가 보덴과 홉스인데 장 보덴과 토마스 홉스에 이어서 주권은 뭐라고?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최고의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 무제한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야? 입법과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법과 그다음 저기 통치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분리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사회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을까?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저기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국민들이 자, 우리가 그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서로 이익을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 벌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약을 맺어서 제3자한테 우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할 권리, 자연권을 얘한테 다 맡겨버리고 얘의 권리, 얘의 주장에 무조건 복종하자. 이게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이야. 무슨 소리? 일단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는 어때?
주권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토마스 홉스 입각하면 자 지금 퀴즈.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국민들한테 주권을 갖다가 나눠줘?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나 장보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유일한 주권체고 그 주권은 국가만이 중앙의 행정부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사회 조직과 주권이 무슨 양도가 된다거나 위임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초창기 주권 이론가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보댕과 홉스에게 있어서 주권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리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내부와 외부의 제약이 없는 단일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단일체가 뭐야? 바로 정부죠. 정부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단일체는 국가, 즉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주권 개념은 당시의 절대왕정이라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주권, 그러니까 주권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주권 개념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 밑줄 짝 치시고 근대적 의미의 주권이 뭔데?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 개념과는 다른 국가 주권주의였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보댕과 홉스가 정립한 최초의 주권 개념은 국가 주권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그 이후 주권 개념은 시민계급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법적 주권주의, 대중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 등으로 이런 용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국가 주권주의, 절대군주, 군주 주권주의로부터 뭘로 바뀌는 거야? 예, 그 국민 주권주의로 변화를 해갔다. 계기가 뭐였어? 시민혁명이었지.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권은 뭐라고 얘기했어? 앞에 얘기한 대로 예, 윤리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이익을 갖다 계산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 이성을 누가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야? 군주가 독점하고 있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군주주권론이었단 말이야.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 자, 1687년에 뭐가 있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 한 세기 뒤에 1789년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역사적 과정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요구한 건 뭐였어? 이성의 능력을 너 혼자 독점하지 마. 우리도 이성의 존재임을 인정해 줘. 그쵸? 시민이 이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쟁취한 거야. 바로 그게 다른 더 쉽게 말하면 뭐? 그게 권리를 쟁취하는 거지. 이성이 바로 뭐 권리의 토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민혁명 이후부터 이제부터 국민주권주의, 시민주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그냥 국민주권주의로 넘어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근대주권은 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근대주권은 뭐다? 역사적 산물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국제정치 이론가 중에서 구성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게 뭐야?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이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9페이지 가져서 자, 형성 과정에서 주권은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바로 뭐? 예, 통치를 갖다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대외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독립성, 배타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중요한 이론가들 얘기가 나와요. 9페이지 첫 번째 점. 자, 비어스티커와 베버. 자, 구성주의 입장에서 주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권이란 국가의 관행과 국제체제 내의 다른 중요한 행위자들의 관계, 다른 말로 바꾸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다. 그렇죠? 딱 보면 구성주의라는 거 그냥 아주 그냥 딱 뽀롱이 나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예, 국가 주권이란 현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많은 원칙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주권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랬어. 그럼 어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주권 개념은 해체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즉 그들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주권을 개념화했던 겁니다. 주권이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주권과 주권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개선되고 정의되는가에 대해서 실천을 갖다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 어려운 말 지워버리고 바로 뭐? 주권이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주권은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주권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자, 소렌센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소렌센은 주권은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근본 제도로 변화하는 국제적 규칙과 불변하는 본질적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소렌센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주권 개념이 그렇다면 늘 변화하느냐? 늘 사회적 상호작용이 변화하느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그렇죠?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주권 개념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쉽지 않은 주권 개념의 또 다른 요소들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소렌센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단순하게 주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소렌센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점에 별표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일단 그 크라스너 얘기를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 여러분 저기 R2P 원칙 들어봤죠? 이거 시험 문제도 몇 번 나왔던 건데. 이거 뭐야? 자,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야. 반드시 알아놔야 돼. 좀 이따 나중에 우리가 논문도 이제 저 뒤에 가서 읽을 건데 보호의 책임 원칙이란 말이지. 미리 이거부터 얘기하고 이 얘기를 들어갈게요. 여러분 봐봐. 지금 주권 개념이 지금 이제 가장 첨예하게 문제를 갖다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특히 수단, 그렇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뭐가 벌어져? 인종세탁이라든가 학살이 막 벌어지잖아.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적인 책임감에 입각해서 개입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문제는 주권 개념 때문에 개입을 못해요. 그렇죠? 왜? 내정 간섭을 막는 게 주권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민하다가 우회하려고 했던 개념이 바로 뭐였다? 주권 개념은 그렇게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렇죠? 그 논리를 제공하는 때 많이 인용됐던 게 누구? 지금 나오게 될 스테판 크라스너의 논리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스테판 크라스너는 지금 한마디로 주권 개념을 상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친김에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자, 이제 주권 개념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주권 개념은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연합의 해석이었고, 그때 국제연합이 작성한 보고서에 지금 얘기하게 될 크라스너의 이 개념이 인용이 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출된 이제 그 결론은 뭐였어? R2P의 원칙이 결국 뭐였어? 자, 바로 보호에 대한 책임,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해당 국민 국가에게 있지만 그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2차적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R2P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스테판 크라스너의 이 얘기가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그렇다면 역사적 산물이며 또 사회적 산물이기도 한 근대 주권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크라스너는 자, 근대 주권을 국제법적 주권, 자, 주권 개념은 네 가지 분야로 해체시켜 볼 수가 있다. 주권 개념을 구성하는 게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주권 개념의 네 가지 차원. 자, 첫 번째는 국제법적 주권, 그다음 베스트팔리아 주권,
그다음 국내적 주권, 그리고 상호 의존적 주권. 이 네 가지로 주권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모든 국가가 이 네 가지 개념을 주권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는 이 중에 한두 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 개념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 뭐 이걸 적게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뭐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권 개념은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하나하나 설명이 나옵니다. 자, 먼저 국제법적인 주권 개념은 뭐냐? 아까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었죠. 주권 개념의 핵심은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법적인 주권은 개인이 평등하듯 국가도 역시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어디서 평등하다는 거야? 권리상으로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공식적이고 이게 포인트예요. 공식적이고 법적인 독립성을 가진 영토 국가들 간의 상호 승인과 관련된 관례 등을 지칭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상호 승인과 관련된 관례 밑줄 치시고 바로 뭐 상호 간의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상호 간에 법률적인 행위라는 게 뭐야? 조약을 체결하고 무슨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전쟁을 선포하고. 자,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승인이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물질적, 규범적 자원들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제법적 주권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제법적 주권이 국가 영토를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거나 국가의 존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권리상의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때? 권리를 짓밟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힘이 권리를 앞서는 것이 국제정치의 특징이잖아. 다음 두 번째, 자,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국제법적 주권은 옆에다 점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바로 뭐 법률 상호 법률 행위 이렇게 써요. 상호 법률 행위 외우기 쉽잖아. 상호 법률 행위 요거를 갖다 상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두 번째 그 다음 점에 베스트팔리아 주권 옆에다가 이건 바로 뭐 영토성의 인정 이렇게 쓰세요. 이건 영토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주권 개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어진 영토 내 권위구조로부터 외부 행위자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소리? 나의 영토를 침범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토를 외부로부터 침범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영토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말이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외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침입을 갖다 받게 된다면 국내의 정치사회를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침범을 갖다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안정적으로 국내 정치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토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내 영토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특정 영토 안에 존재하며 그 영역 안에서 국내 정치적 권력이 정당한 행위의 유일한 중재자가 됩니다. 비자발적인 영토에 대한 개입과 자발적인 초대, 그러니까 자국의 정부가 요청을 한 그런 개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베스트팔리아 주권은 침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무슨 소리? 영토에 개입하지 마. 이게 베스트팔리아 주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때? 침략하는 국가가 현실에서 존재하고 또 어떤 경우가 뭐가 있어요? 자국 정부가 베스트팔리아 주권을 스스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외국 군대 와서 우리 좀 주둔 좀 하고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베스트팔리아 주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강대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약소국에 개입해왔으며 약소국들은 언제나 비개입 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 근대 국가들은 베스트팔리아 주권을 향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국내적 주권. 자, 옆에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정 불간섭 쓰세요. 쉽게 말하면 내정 불간섭의 권리예요. 국내적 주권은 국가 내 정치 권력의 공식적인 조직과 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공적 권력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바로 뭐 국내 정치를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또 국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제 조절되는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지금 쭉 나열한 거, 이런 과정에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상호의존적 주권. 자, 요거는 뭐냐면은 국제적인 어떤 국제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쓰세요. 국제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건 뭐를 얘기하면 국경을 갖다 벗어나서 벌어지는 상호작용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무역이라든가 어떤 사회관계라든가 종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상호의존적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의존적 주권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본, 노동, 상품, 정보, 기타 문화 같은 것들의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에 나오는 말, 요 말이 중요합니다. 크라스너의 얘기인데, 네 가지 주권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이게 포인트. 어느 한 주권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주권을 소유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가들은 부분적으로만 이 주권 중에 일부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주권을 국가들은 동시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보세요. 크라스너는 근대 국가가 당연히 주권을 소유한다는 전제.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지. 크라스너 본인도 현실주의자 출신이야. 하지만 어때? 현실주의자들의 주권 개념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근대 국가가 당연히 주권을 소유한다는 그런 식의 전제는 조작된 가설에 불과하며 상호 승인을 통해서 국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영토 내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는 주권과 근대 국가는 그런 이념형이 뭐야 여러분? 아이디얼 타입. 하나의 모델입니다. 순수한 모델. 그러니까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모델, 이상적인 모델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권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주권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며 특수한 근대적 상황에서 발전된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 그리고 영토성이라는 세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일정한 지역, 즉 영토 내에서 최고의 정당한 권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점. 자, 스테판 크라스너의 지적처럼 근대 주권의 의미와 속성을 완벽하게 향유한 국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국가들은 이를 주권 개념을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이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와요. 우리 기본 개념부터 깨고 갑시다. 자, 정체성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게 학생들한테 물어본다고. 정체성이 뭐야? 물어보면 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정체성 말은 하는데 알 것도 갖고 뭐하지? 여러분, 아이디 카드 갖고 있죠? 아이디 카드가 뭐의 약자? 아이덴티티 카드의 약자잖아. 그쵸? 아이덴티티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시겠죠? 나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볼게. 누군가 나를 붙잡고 물어봐. 김성현, 당신은 누군가?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남자인데요. 이건 뭐야? 나는 나를 어떤 정체성에 입각해서 규정한 거야? 성정체성. 그쵸? 너 누구야? 나 한국인인데요. 어떤 정체성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야? 바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여기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정체성이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으로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근거,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다. 이건 무슨 소리?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고,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국가는
어때? 더 이상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가냐 아니냐를 갖다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의미와 속성의 근거에서 형성된 베스트팔리아적 주권국가와 그러니까 영토성에 기반한 주권국가와 또 그런 그 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제체제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국제체제는 최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주권의 근대적인 의미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세기의 근대 주권 개념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